칸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? 복장 규정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. 티켓 한 장만 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. 극장 한켠에서 늑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제가 이 나이대에 왜 이걸 몰랐는지, 이걸 왜 트라이 해보지 않았는지 아쉬울 정도로. 안녕하세요. 시내21의 김소미 기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칸영화제 토파보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2019년에 기생충이 한참 북미 홍보를 돌고 있을 때 한 미국 매체가 봉준호 감독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.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, 미국 영화에 끼친 영향이 큰데 왜 한 번도 오스카 후보에 오르지 못했을까라고요. 이때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은 매우 지역적인 영화제다. Very local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.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. 오스카는 국제 장편 영화상이 따로 마련돼 있는 미국의 영화 축제, 지역 축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국제 영화제는 엄연히 따로 있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국제라는 이름마저 붙이지 않는 칸 영화제가 그중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리적인 특성만 놓고 보면요. 칸은 전통적인 휴양지이거든요. 니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니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인구가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국 영화 거미집의 갈라상영 때는 크로아셋 거리에 인파들이 가득 들어차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이기도 했거든요. 그리고 칸은 재밌는 게 굉장히 오래되고 고즈넉한 올드타운, 올드시티가 한편에 있고 또 다른 한편에 1951년에 준공된 팔레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화제의 상징적인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팔레드 페스티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극장이 루미에르 대극장입니다. 최초의 영화라고 하는 열차의 도착을 만든 형제 감독들이죠. 그래서 루미에르 극장을 중심으로 주요 영화들이 상영되는 극장 이름도 별것 아니지만 저는 꽤 재밌었거든요. 드뷔시 극장이 있고 바젠 극장이 있고 분유엘 극장이 있고 또 지난해부터는 작관 아니에스 바르다 감독을 기리는 바르다 극장도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사실 칸영화제는 전 세계 어느 영화제와 비교해서도 인비테이션 온리의 성격이 강한 영화제인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가보고서야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칸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? 일반 관객의 비중이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칸영화제는 크게 프로페셔널, 시네필, 마켓, 프레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대부분 그들로 구성된 영화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굉장히 베르사유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레스 배지만 놓고 봐도 컬러가 나뉘어서 일종의 계급도가 형성이 되는데요. 가장 이제 높은 계급이 화이트, 그 아래가 핑크, 블루, 옐로우 이런 식으로 프레스 배지 안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서 너무 귀족적이다 라든지 지나치게 좀 서열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낳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기사나 이미지들도 많이 생성되고는 했었습니다. 올해 제가 참여하고 느낀 인상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유연화되고 있다는 것이었고요. 그리고 칸하면 또 잘 알려진 어떤 의례 중에 하나가 남자는 턱시도, 여자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어야 극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일종의 악명이기도 한데요. 실제로 저와 동행했던 시내21의 송경훈 기자는 지난번 칸 참석 때 복장 규정에 미달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보지 못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좀 구시대적인 전통이 아닌가? 너무 격식을 따지는 게 아닌가?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칸영화제의 경우는 형식이 곧 격식을 만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1년에 단 한 번, 10일 동안만 영화를 위한 형식을 차림으로써 일종의 영화를 위한 제의가 완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만 생기는 격식과 존중, 예우가 통용된다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재미있는 풍경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출장 온 기자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뒤늦게 턱시도를 빌리거나 나비 넥타이를 사려고 자땡, 모 스파 브랜드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기자들의 행렬도 볼 수 있었습니다.
일반 관객에게 그다지 많이 열린 영화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을 찾은 일반 관객도 상당히 많다고 느꼈거든요. 알고 보니 알게 모르게 칸을 즐기는 방법들이 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.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 중에 한 가지는 18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열려있는 3Days in Cannes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. 제가 이 나이대에 왜 이걸 몰랐는지, 이걸 왜 트라이 해보지 않았는지 아쉬울 정도로 나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경쟁 부문까지 포함해서 영화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5월에 프랑스를 여행하신다면 칸을 방문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칸 현장에 도착해서야 알아차리게 된 진풍경이 있었는데요. 정말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노소 할 것 없는 일반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티켓 한 장만 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. 관계자들 위주로 티켓을 한정해서 배포하다 보니 그 정해진 티켓을 소진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에 대해서도 꽤 엄격한 관례를 갖고 있는 영화제입니다.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티켓을 소진하지 못했을 때 일반 관객에게 현장에서 즉석에서 티켓을 양도하곤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,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행운의 티켓을 얻기 위해서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거예요. 관계자들의 화려한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관객들이 거리를 거닐면서 한 장의 티켓을 위해서 즐겁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도 강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주로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경쟁 부문 외에도 사이드바 섹션이라고 하는 작은 부문들이 오히려 일반 관객에게는 더 접근 가능하고 재미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요. 비평가 주간이나 감독 주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상영을 하고 일반 관객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칸을 찾으신다면 병행 섹션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도 훨씬 영화제의 경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.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시작점에 영화사 로고라든지 배급사 로고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뜨기 시작하잖아요. 그때마다 엄청나게 관객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줍니다. 내가 궁금해하는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다 같이 한 편의 영화를 환호하면서 기다리는 경험은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. 극장 한 켠에서 늑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아우 이렇게 늑대 소리를 내는데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했고요. 다만 이제 한 가지 공통된 학설은 늑대 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것과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 앞에서 일종의 우리의 정신적인 본능을 깨우는 행위다,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영화가 좋든 나쁘든 대체로 아주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해주는 문화가 있거든요. 만약에 영화가 정말로 좋다고 하면 그 기립박수는 상상 이상으로 길어집니다. 10분 이상까지도 기립박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내킨다면 감독이나 배우의 이름을 연호하는 그런 열렬한 광경도 펼쳐집니다. 칸에서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다 같이 그 박수를 치는 순간이 그 자리에 참석한 감독이나 배우 관계자를 격려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난 관객의 기쁨을 나누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을 현장에서야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올해 칸에서 만난 한국 영화들은 거미집, 화란, 잠, 탈출, 프로젝트 사일런스, 우리의 하루, 그리고 2편의 단편 영화까지 총 7편의 한국 영화였는데요. 경쟁 부문에는 없었지만 사실 비경쟁 부문을 포함해서 그 편수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한국 영화의 위상, 존재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.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한 고전 영화들도 칸과 좀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신상옥 감독의 열려문인데요. 디지털로 복원된 영화가 칸에 간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005년에 대만 영상자료원에서 이 열려문 필름을 발견해서 수작업으로 먼지 한 톨 한 톨 털어낼 정도로 열심히 복원 작업을 마쳐서 칸의 클래식 섹션에 출품을 할 수 있게 됐고요.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에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엄청난 지원에 힘입어서 김기영 감독의 1960년작 하녀가 역시 칸에서 또 상영을 하게 됩니다. 비화에 따르면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하녀에 너무나 열렬히 매혹된 나머지 세계 영화재단의 이사진들을 설득해서 한두 시간 가까이 설득했다라는 후문이 있던데요. 우리 돈을 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
보건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하네요. 또 그 다음해인 2009년에는 다시 한번 신상옥 감독의 작품 연산군이 초청을 받게 됩니다. 이 연산군에 관해서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. 이 60년대 초반에 신상옥 감독이 연산군을 제작할 당시에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, 특히나 이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신상옥 감독은 빠듯한 이 스케줄 속에서 영화를 급히 마무리하게 되면서 연산군은 나의 졸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.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어떤 기행을 벌였냐면요.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본인의 작품을 대출받아서 직접 약 15분에 달하는 분량을 편집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2009년에 칸에서 상영된 연산군은 전대미문의 감독판, 새로운 버전의 영화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. 영화 기자이자 관객으로서 영화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? 왜 좋은가?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저한테 영화제는 최고의 모험이자 최고의 교육 현장이거든요. 영화제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 공개되는 프리미어 영화들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완전히 미지의 상태로 어떤 모험 속의 풍덩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영화는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인식에 충격을 주거나 감각을 당혹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예고편이나 홍보 자료를 접하고 어느 정도는 학습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개봉 영화들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충격인 것 같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영화제의 영화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모험이 아닌가.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영화관에서 가열차게 졸다 나오게 되는 실패까지도 의미 있는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.